그러면은 여기서 야 국가의 위기 알겠다, 경제의 위기 알겠다, 안보의 위기 알겠다. 그러면은 계엄령은 왜 해야 되는 건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선관입니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계엄군이 선관위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증명시켜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무리 감사원이 선관위를 네네. 불법한 거를 다 도려내도 그래도 위헌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이 있었지 않냐? 아닙니다. 130건 가까이 있는 압수수색 중에 부정선거 관련된 압수수색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독일과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중앙선관위를 견제해 줄 수 있는 다른 체제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독일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예. 각 주법에 따른 선거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시스템을 잘못 갖고 있다면은 우수한 선거법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주와 비교가 되면서 개선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예. 말이냐면은 캘리포니아주는 엽기적이게도 신분증을 제시를 안 해도 투표할 수 있어요. 예. 아시죠? 근데 미국은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는요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예.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주소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2월 3일에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날 도착하는 우편 투표는 유효표로 인정 안 합니다. 엄격하죠. 네. 근데 블루스테이트 즉 민주당 주는 이게 지켜지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연방 검찰청의 자료가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 YTN에서 보도된 게 뭡니까? 코네티컷주에서 한 시의 시장 선거인데 우편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수십 개를 집어넣다가 현장에서 걸려가지고 CCTV가 있으니까 그냥 코네티컷주의 그 지방 판사가 선거 다시 하라고 판결했어요. 예. 엄청난 일들이 미국에는 전역에서 일어나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연방제죠 거기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주법에 따른 여러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곳이 있다 보니까 야 이상하게 투표하는 데는 저 주법에 따라서 비교가 되니까 고쳐 이게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앙선관위가 비례 선거만 감당하고 지방에 있는 선관위들은 지역구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선관위는 그게 안 돼요. 네. 중앙에서 모든 거를 컨트롤합니다. 선거 이거 조선일보 기사도 나온 건데 조선일보 선거 업무는 감사 안 받아. 저는 그 사설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사설인데 거기에 요지가 뭐냐면은 감사를 거부한 선관위가 감사를 받았더니 채용 비리가 1,200건이 나왔더라. 예. 근데 만약에 선거 업무를 감사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여지를 둔 사설이죠. 네. 그러면은 또 하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한번 제도 개선에 대한 토의가 있었던 것인데 사법부와 선관위가 연합이 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습니다. 사실상 압수수색, 수사, 감사가 불가능하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위헌으로 결정한 데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의 선관위원장 출신에서 그런 거 아니겠나라는 의혹을 제기했죠. 합당한 질문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있습니다. 제가 예. 드는 질문이 뭐냐면은 감사원의 감사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국정원의 보안점검도 100% 된 겁니까? 5% 보안점검도 그것도 겨우겨우 따낸 겁니다. 검찰의 수사도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보호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계엄군이 들어가지 않고는 수많은 부정선거의 의혹을 검증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거의 꽉 막힌 상태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엄령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대한 대국민 호소도 있지만은 대통령께서 밝히신 대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계엄군이 들어가서 거기에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실태가 무엇인지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 유튜브에서는 밝히셨는데 네. 저희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치인들의 중국 연루설을 네. 최근에는 강력하게 네. 제기하고 계신데요. 네. 예,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인용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나온 월간조선 기사입니다. 예. 아, 조선 매니아시군요. 저는 네. 조선일보를 좋아하고 네. 가끔은 미워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뭐 거짓말 못하니까요. 예. 왜 미워하냐면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아, 신뢰를 하는데 가끔 너무 좀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조선일보를 제일 먼저 보고 예. 네. 조선일보 어플을 깔아서 매일매일 봅니다. 네. 가장 좋은 기사들이 나오죠. 어쨌든 본론 이유가 있습니다. 월간조선 지난해 아주 중요한 기사 올라왔는데 중국에 한 학회가 있습니다. 한 학회가 있어요. 한 학회라 A 학회라고 말씀드릴게요. 베이징에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회장이 거기 있는 한국인 박사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2017년 5월입니다. 탄핵이 이루어진 뒤죠. 그리고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였죠. 문재인 후보에게 대선 자금을 댈 테니 만나게 해달라라는 게 기사에 실렸죠. 그죠? 예. 근데 그 박사는 거절했습니다. 예. 하기 싫다. 근데 그 박사가 여지를 남긴 게 뭐냐면은 과연 중국 공산당이 허락 없이 이러한 대선 개입 시도가 있을 수 있겠는가? 왜? 그 학회의 회장은 차관급입니다. 중국.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국은요. 공산당 중앙당의 허락 없이는 언론, 출판, 그다음에 정치활동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재작년에 MBN의 보도가 또 있었죠. 그렇게 정치 로비로 유명한 학회에 왜 민주당은 거기 그 유력한 정치인들이 왜 베이징에 있는 그 학회에 굳이 가서 또 논란을 만드는가. 여기서 일단은 출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은 제가 그 민주당이 저를 뭐 고발한다 뭐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내란 뭐 선전제 이런 걸로. 제가 장외 집회에서 가장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청년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간첩법 개정 반대입니다. 예. 저는 이재명 당대표나 저를 뭐 고발한다고 협박하는 전용기 의원 뭐 다 상관없으니까 몇 번이나 저는 공개 토론 신청을 했어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답을 내놔라. 예. 이거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합리적인 대답을 못 합니다. 민주당이. 과연 우연인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CIA 직원이 알고 보니까 중국 스파이였다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다 기사 치면 나오는 거고요. 저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뉴욕 주지사 케이시 허컬의 보좌관이 최근에 중국 스파이라는 게 밝혀졌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반반시의 시장이 필리핀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는 정치인의 보좌관들인데 알고 보니까 중국인이었다라고 체포되는 경우가 작년부터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입니다.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지금 우리가 깨끗하게 내가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밝힐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비밀경찰서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예. 송파에. 예. 근데 그 비밀경찰서가 여의도에서도 한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웃기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간첩법 개정이 간첩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식당을 운영하던 비밀경찰서로 알려져 있는 그 식당을 운영하던 그 사람이 지금 그냥 조그마한 거 횡령으로 수사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마저도 지금 2년째 수사가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뉴욕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적발돼서 최근에 이제 그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죄도 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뉴욕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그냥 식당 운영하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간첩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제기하는 건 뭐냐면은 글로벌한 지금 트렌드가 뭐죠? 중국 스파이들이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도 당신 중국 스파이지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국제 위기로 떠올랐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에게 떳떳하려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안보 위기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입법 활동과 국회 활동이 선제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예.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좀 흐름 좀 그럴까 봐 일단 끊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듣다 보면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기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가장 좀 느슨하고 가장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 왜냐 간첩법으로 간첩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첩법을 개정해서 그런 건 간첩으로 처벌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맞습니다.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되는 거죠. 역시 명쾌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집에 불이 났는데 집에 불이 안 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만에 하나 대선이 다시 치러지게 된다면 또 혹은 민주당이 계속 향후에도 집권을 하기를 원한다면 간첩죄를 제대로 다시 만들어서 너희들 모습을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줘라. 그럼요. 간첩의 중국 간첩에 수화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증명해라. 왜? 180석 넘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간단한 논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고발 맞습니다. 대상이 되셨고 또 우연치 않게 이게 글로벌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국인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외신이나 이런 걸 접하면서
더 빨리 받아들였다라는 네, 말씀이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이거는 오늘 질문조 드리지 않았던 내용이고 또 기자들 중에서도 저만 알고 있는 내용 같긴 한데요. 네. 자,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대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선거는 나와 시진핑의 싸움이다. 예.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이후로 정치부에서 데스크를 하면서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그 뒤에 중국이 있는지 봐라를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중국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받거나 말에 힘이 실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네. 선생님께서는 대통령과 소통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계엄 관련된 네. 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해서 발표를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가장 궁금했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예. 다음에 이후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네. 분석하셨는지. 계엄령의 내용을 네. 그러니까 바로 마치 다음 대통령과 날에? 소통이라도 한 것처럼 굉장히 그 싱크. 가수가 맞았다는 싱크. 그 부분을 아마 궁금하게 쉽게 생각하는 말하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싱크로율이 높은가? 저는 어느 정도 정보를 취득할 네. 수 있지만 네네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싱크로율이 높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서. 예. 네, 제가 대통령을 또 이렇게 지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데 그냥 제스처만 취하는 게 아니고 정말 통일을 하실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예.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시고 미국과 일본과 뉴질랜드와 유럽, 독일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탈북자들의 날도 제정을 하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도약을 하려면은 저도 너무 진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 방송을 할 때 87 체제 청산 같은 건 잘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국가 개조 프로젝트, 제가 뭐 이제 30 후반인데 이런 말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제 가슴 속에는 대한민국이 정말 멋있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예. 네. 내부적으로는 87 체제를 청산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 공산당과 맞서면서 그에 따른 기회를 우리가 포착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거의 한 G3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뭔가 딱 보니까 뭐지 약간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는 좀 그렇게 볼 수는 있어도 저희 집에 어떤 책자까지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성과 책자까지 있습니다. 네. 제가 교보문고에 사서 봤어요. 예, 예. 받아본 게 아니고. 왜냐하면 뭘 하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근데 보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한 5% 빼고는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기 그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쪽 정상회담을 할 때도 유심히 봤어요. 왜 가시는 거지? 근데 파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러우 전쟁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이 가스와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가 높은데 우라늄 의존도도 높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광물 확보를 하러 가셨구나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렇게 또 말 한마디 들으면 좀 알 것 같은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연구를 하다. 이제 한 2024년 한 여름쯤 되니까 뭘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계엄 때도 그냥 싱크가 뭐 맞는 듯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뭐 대통령이랑 뭐 대화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그 계엄 이후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메시지를 남기면서 저도 지금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나를 위하고 나와 함께 하는지 궁금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 그게 성사됐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네. 근데 대통령께서 시진핑과의 대결이다 이런 말씀을 출마 전에 말씀하셨나요? 네. 그건 저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세요? 아주 소수의 기자들만요. 좋은 정보네요. 정보력이 있는 기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저는 정보력이 없어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뭐, 조금 다른 개인적인 결인- 얘기일 예. 수도 있고요. 네. 예. 그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네. TV조선 뉴스9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지지층 보수 네. 지지층에게 광장에 나온 분들께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아야겠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다. 네.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네. 마음이 좀 하여튼 네.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치실 네. 것 같은데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시간 제가 뭐 더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예, 조금 예.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사과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사과의 방법이 잘못됐고요. 죄송합니다만 네.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네. 죄송합니다만 네.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것을 사과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안하다라는 말 할 필요 네. 없고요. 예. 미안하다는 말을 쓰는
그 방법도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미안하다라는 말을 오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그 말을 새겨들을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지지자들 중에. 제가 광주에도 가봤고 예. 부산에도 집회를 냈고 대구에도 집회를 냈고 여의도에 집회를 냈고 대통령 이 변호인단 집회 때도 연설했지만 강화문에도 가봤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분노만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분노가 거의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차는 떠났기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본인의 길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안하다는 말을 근데 이게 미안하다는 말은 왜 했죠? 사과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일으키게 되는 같은 여건이 있었으니까 광장에 네. 나오기까지 한 게 미안하고 고맙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 같아요. 네. 사과는 아닌 것 같아요. 뉘앙스가. 예.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네. 좀 어느 정도 격실 갖춰서 하는 네. 게 그 정치적으로 사과의 영역으로 가는데 네. 그에 대해서 유감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동시에 고마움을 느낀다. 이것은 확실한 선에 포멀한 선에 사과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네.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사과가 자, 아니라면은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네. 이제 그 센텐스를 정확히 봤는데 예. 그 밖에 나와서 장외에 이제 집회하는 분들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예. 하셨지만 저는 그 뒤에 이제 어떤 사족을 붙였냐.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은 막는 것은 같은 마음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어차피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나의 잘못 같은 것들은 좀 접어두고 네. 간접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혹시나 그런 거라면은 꿈을 접는 게 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전한길 강사님께서는 네. 바람직한 발언이다. 과거 잘못한 네. 것이 있으면 함께 반성하고 또는 뉘우치고 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이번엔 결이 다르신 거네요. 전혀 다릅니다. 네. 저 전한길 선생님을 존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한길 선생님도 분명히 그래도 팩트는 말씀을 하셨는 게 한동훈 대표와 그를 따르는 이제 한동훈 계열의 의원들 때문에 탄핵당한 것은 변함없는 팩트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전한길 선생님은 저보다 더 이제 공적인 인물이시기 때문에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다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 사과라고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정치적인 가해자가 이런 방식으로 사과를 하는 건 아니다. 만약 그게 사과라면 무슨 말이냐면은 정치 사과라는 것은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사과라는 거는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거리에 나와 있는 애국 시민들, 거리뿐만 아니고 그냥 다 이제 전국에 있는 시민들입니다. 준 그 상처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왜냐면은 진보 좌파 분들께도 내러티브와 어떤 세계관이 있겠지만 보수파 시민들에게도 내러티브와 세계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뽑은 대통령이 파면이 됐다? 근데 그게 내부의 적 때문에 두 번째로 무너지는 걸 보는 거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인데 그런 정치적인 가해자가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이게 과연 사과인가 싶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발언도 아니라고 보고 그냥 흘려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하여튼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네. 또 귀한 시간에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 대단히 네.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다시 나오셔서 마저 못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드릴 말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사실 좀 세죠. 이렇게 TV조선이나 또 다른 채널에 나와서 발언하기에는 좀 센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지금 거리에 나와서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좋은 질문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스트라다무스 동시 접촉자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와 함께 최근 관련된 탄핵 이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